야마 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어딜 봐 어디 날 봐야지 임마. 그렇게 해가지고 히어로가 되겠어? 히어로가 안 되겠다. 너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그렇지. 하나 하면 히어로, 둘 하면 되자. 하나. 아 진짜 말을 더럽게 안 듣네. 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같이 해가지고 뭐 할 게 많은데 아우 진짜 갑갑해. 아니 포닉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혼자서 히어로 활동을 하기에는 좀 외롭고 그래서 제 사이드킥을 키우고 있는데 말을 아주 안 들어요. 이 템포면은 10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 팀을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딥러닝 한번 써보는 건 어때요? 딥러닝? 그게 뭐예요? 아 딥러닝 모르세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그래서 인공지능 저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로봇 남자는 로봇에 끔뻑 죽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짱입니다. 저 어렸을 때 약간 사실은 기계공학도를 꿈꿨거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는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뭐 천천히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되게 옛날 영상 같은데 그러면 저런 가정부 로봇이 예전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왜 제 주변에 없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2008년도에 어떤 로봇공학 학회에 나온 데모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왜 안 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저 비디오는 어떻게 찍었을까요? 사기입니까? 고발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일어나세요. 동영상이 완전 사기는 아니고요. 네. 이게 하드웨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은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 조정하는 알고리즘이 딱히 없어서 그 알고리즘 대신에 이제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러로 로봇팔,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14년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상용화되고 아니면 현실에 없는 이유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부재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됐구나.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컴퓨터공학과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하기에는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지 않나? 맞습니다. 되게 좋은 벌써 이미 앞에 뒤에 있을 강의 내용을 다 얘기하는 제가 게 또 있는데 이 앞에 교수님들한테 좀 배운 게 있어서 완전 세대가리는 아닙니다. 제가 또 그러면은 핸드폰 보면 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가정부 로봇 이런 거는 또 아예 다른 별개의 영역인 거예요? 다 같은 영역인데 네. 조금 개발하는데 더 큰 비용이 필요할 뿐입니다. 역시 돈이군요. 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크게 비용이 드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시리 데이터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채팅도 하고 많이 떠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한 거예요.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얘도 계속 학습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가정부 로봇 예를 들어보면은 네. 그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조금만 잘못 움직였어요. 그럼 또 데이터 모으는 데 있어서 전문 엔지니어들이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전 돈이 없어서요. 서울살이 화이팅! 화이팅!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인생. 그래서 이전 어떤 패러다임과 다르게 새롭게 등장한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이 이제 기계학습 혹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그런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기계학습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네. 학습하는 기계인데 그러면 기계란 무엇인가부터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기계 쇠로 된 거. 기계를 사전적인 정의로 좀 가서 설명을 해보자면 네. 어떤 그 원하는 기능, 그 펑션을 수행하는 특별한 하드웨어나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이제 기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하는 기능을 해내면 기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기계죠 뭐.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다리 좀 꼬겠습니다. 기능을 영어로 하면 펑션이거든요. 네. 사전을 찾아보면은 또 다른 단어로 함수가 있어요. 벌써 머리가 아픈데요.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은 원하는 출력을 내게 하는 뭔가 입력한 값이 있고 결과값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함수라는 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지렸다. 과학자 다 됐구만. 그 인공지능 기술들 이 모든 게 다 함수로 또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오호 그러네요. 포닉스가 여태까지 시켜 먹었던 배달 음식들이 입력이 되고 그 입력을 받아서 포닉스가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을 추천해 내는 게 이제 추천 기술. 그러면은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곱창에 소주 한 잔. 치킨이 안 죽어요. 나와서 다행이다. 지금 선 넘으신 것 같은데 이거 죄송합니다. 서가 가까워요. 그런 기계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계산기를 만들어라라고 한다면은 뭐 어떻게 하면은 A 곱하기 B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에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인공지능 기술 혹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런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한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종을 다 모델링을 떠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뭐 색깔 바뀌면 이런 걸 뭐 모든 걸 다 알려줘서 이게 차야 라는 걸 이제 간신히 컴퓨터한테 알려줬는데 다음에 또 새로운 자동차들이 출시가 되고 화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혹은 패러다임이 기계학습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예시로부터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되게 수줍어 하시면서 그렇게 신조어 쓰실 거예요? 당당하게 말해서 알잘 딱갈센이라고. 맞습니다. 저희 카메라 보고 자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알잘 딱갈센. 알잘딱갈센하게 기능을 수행하게 배워보자, 학습을 시켜보자 하는 패러다임이 이제 기계학습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만 있다고 기계학습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떤 식으로 패턴을 찾아낼 것이냐 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와 몸무게를 입력으로 받으면은 네.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추론하게 하는 그런 분류기를 만든다고 쳤을 때 나이에 비해서 뭐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갈 때는 이제 심장병이 있을 수 있겠다. 연령이 너무 고연령일 때는 약간 심장에 이제 무리가 갈 수 있겠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그러면 과체중이고 어디까지가 고연령이냐라는 거를 알아내게끔 하는 게 이제 기계학습에서 얘기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뚱뚱하면은 그러니까 가식 없이 너 뚱뚱해라고 말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친구는 아니야. 너 그래도 너 정도면 날씬하지라고 할 텐데. 기계한테는 조금 더 구체화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나이에다가 어떤 가중치 A를 곱하고 체중에다가 어떤 가중치 B를 곱해서 뭐 어떤 심장병 지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심장병 지수가 어떤 역치, 어떤 기준치 C보다 넘으면은 약간 고위험군이다. 2차원 평면에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데이터들을. 네. 그 다음에 뭐 심장병이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ABC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어떤 선분을 하나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선분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은 심장병이 있을 것 같대. 위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선을 그리는 거죠. ABC를 약간 이렇게 좀 수정해 나가면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선분을 찾는 게 이제 기계가 수없는 연산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그러면 선을 하나 그리고 나면은 네. 저희가 얘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제일 작은 오류가 나는 그 선은 무엇이냐, 그 ABC는 무엇이냐를 찾아내게끔 하는 게 기계학습에서 기계가 수행하는 그런 학습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들내미 대학 입시 공부 뒷바라지하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키우는 거네요, 살짝. 근데 그 공부를 내가 할 필요가 없이 이제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한테 뭐 잘했다 못했다, 너 오류 5개 났다, 더 줄여봐라. 그러면은 혹시 벽 보고 서 있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딥러닝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요? 저는 디핑 소스 말고 딥 들어간 거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파고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알파고 들어봤죠. 네. 알파고. 그 알파고를 있게끔 한 어떤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결국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다시 해본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뇌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걸 왜 저 보시면서 그렇게 말하시죠? 포닉스보다는 한참 작을 수 있어서 이제 또 말을 또 그렇게 이쁘게 하십니까? 네, 계속 하시죠, 네. 사람 뇌가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로 막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뉴런들을 신경들을 다발로
또 층으로 모아둔 게 이제 신경망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를 뭐 몇 만 개, 몇 백만 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제 심층 신경망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심층 신경망을 가지고 학습하는 게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모델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뭐 언제는 딥러닝이 될 수도 있고 언제는 또 학습이 그냥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될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크게는 보통 이제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 지도학습? 이런 세 개의 지도도 있겠지만 이 지도가 아니에요? 그 지도가 아니라 아, 어떤 지도 편달할 때 자, 요건 요거야 이런 느낌의 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함수의 출력에 대한 지도가 다 기입되어 있는 게 이제 지도학습에서 생각하는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제일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던 것도 이제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세상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버섯 사진들이 있겠죠. 네. 그 사진들을 전문가들이 일일이 레이블 혹은 이렇게 마킹해 놓은 것이 이제 지도학습의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셋을 모으는데 상당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시간도 들 것 같아요.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한 또 다른 재밌는 학습 기법 혹은 학습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네.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오. 비지도 학습은 말 그대로 지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덩그러니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배울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버섯 네. 사진을 잔뜩 깔아놓고 뭘 배울 수 있냐면은 비슷하게 생긴 것들끼리 묶어봐라 라고 살짝 하는 것들은 화투 할수 치는 있죠. 것처럼 그렇죠. 짱 맞추기. 아무도 룰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략 비슷한 것들 이렇게 좀 묶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재밌는 학습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는데 네. 강화학습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알파고를 있게 한 어떤 학습 프레임워크인데요. 그 레이블 대신에 그냥 잘했다 못했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반려견 키울 때는 이렇게 먹이를 주거나 네. 이제 막 쓰담쓰담 하거나 어떤 실제적인 자원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네. 컴퓨터를 다룰 때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키보드로 잘했네 플러스 100점 그 다음에 뭐 잘 못했네 하면 마이너스 10점 뭐 이렇게 그냥 컴퓨터로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한 비용이라는 게 없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끔 하는 게 강학습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알파고도 이겼을 때 보상을 받고 지면은 보상을 잃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면 알파고도 진실의 방으로 갔구나. 결국 기계학습에 있어서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근데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사람들이 보통 데이터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가 뭐 또 다른 경우에는 그냥 시리처럼 일상 대화들을 뭐 녹음을 해놓고 그걸 인공지능한테 들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데이터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실수하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학습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어떤 철학을 휴먼 인 더 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기술을 보고 사람들이 또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다시 또 학습을 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어떤 그런 철학이 이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철학이 되겠습니다. 많이 접해봤을 법한 예시로는 크라우드 소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크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군중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소싱인 아웃소싱 이런 말 들어봤죠. 외주를 주다. 크라우드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많이 썼던 그런 크라우드 소싱 시스템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구글의 리캡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로봇이 아닙니까? 하면서 맞습니다. 잘 알고 계속 있군요. 물어봐. 그 클릭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그만해가지고 이거 클릭할 때 당신은 로봇입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맨날 그거를 해명하고 있고. 그게 일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참여를 한 거네요. 어쩌보면. 맞습니다. 네. 오호. 전통적으로는 어떤 옛날 고서들을 스캔을 뜬 다음에 이 스캔한 어떤 단어들을 사람들한테 타이핑을 부탁을 했거든요.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걸로는 로봇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형태가 크라우드 소싱이 되겠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데이터 안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핸드폰에 어떤 타이핑하는 것들도 이렇게 하면 다음 단어 추천을 해준다든지. 아 맞아요. 그거 아주 좋아요. 저도 핸드폰에 양만 쳐도 많이 주세요가 바로 붙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좀 소름 돋을 만한 게 그러면은 저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을까? 이제 그때 개인정보 이슈가 생기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학습을 하는 그런 학습 패러다임이 연합학습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데이터를 일일이 이렇게 특정 서버로 회사의 서버로 옮기는 게 아니라 네. 포닉스 핸드폰 안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과 우리 둘만의 비밀이. 비밀이 되는 좀 덜 부끄럽네요. 아주 좋네요. 근데 그 패턴이 포닉스한테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포닉스께 저한테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패턴들만 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이제 연합학습. 그러니까 연합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한 번에 학습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 여러 가지의 학습들 사이에 공통된 어떤 정보는 없을까? 그런 기법이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좋아해요? 저 포켓몬스터 사랑하는 편입니다. 네. 거기에 메타몽이라는 몬스터가 알죠, 있거든요. 알죠. 변신하는 친구. 네. 그 메타가 같은 메타예요. 그래요? 뭐든 잘 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인공지능의 시작점을 만드는 게 이제 메타러닝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바리스타 로봇을 만들 거예요. 모닝 아메리카노 하나 찌그려 줘야죠. 그 여러 잔을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세 컵이 있고 그걸 1, 2, 3 순서로 따를 수도 있고 3, 2, 1 순서로 따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태스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학습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학습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하는 법을 학습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델 파라미터가 태스크별로 따로따로 좋은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좋은 파라미터들은 좀 뭉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시작을 하면은 여러 태스크를 학습하는데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하는 게 이제 메타러닝 기법이 되고 상당히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메타러닝이 되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풀게 하기 위해서 뭐 주어진 미로 하나에 대해서 뭐 로봇팔을 어떤 각도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를 일일이 알려주면은 좋겠죠. 근데 그 미로 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움직이는 그 팔을 조작하는 방법, 다리를 조작하는 방법 그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개미한테 너 직진하려면 너 팔다리 어떻게 움직여야 돼? 너 좌회전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그다음에 우회전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 요것만 가지고도 미로 그걸 잘 조합하게 되면은 미로를 찾기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메타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러 가지 학습 기법들 살펴봤고 그다음에 기계학습 기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빨리 저 친구한테 지금 제가 잘 학습을 시켜서 야 네가 이렇게 해야지 날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같이 히어로 팀을 만들 수 있어. 이거를 오늘부터 저 퇴근 안 하고 학습시키려고요. 하면은 뭐 한 내년쯤에는 동반자가 생기겠죠. 도움이 됐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정말 다행인 거 맞으시죠? 코평수가 너무 넓으신데 그러면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교수님 개인이 만들고 싶은 인공지능은 어떤 인공지능인가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과 같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거 방송용이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주 타성에 젖으셨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데이터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스스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이랑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총장님께 지금까지 배운 거 보고 올려야 되는데 내가 뭐 배웠지? 하이드로젠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직까지 뭐 배운 게 많이 없는데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정보를 모아가지고 딱 배울 수 있는 거 그 딥러닝. 그렇지. 옥정슬 교수님 저 제 뇌 좀 딥러닝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최대한 있어 보이게 안 짜치게 부탁드립니다. 귀염둥이 포닉스 드림. 예스. 어짜 오늘 점심 뭐예요? 메뉴 뭐예요, 피디님?